김어준의 뉴스공장.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인기 코너. 그런데 원내대표님을 옆에 두고 저희가 다른 분과 전화 연결 잠깐 해야 되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누구인가요? 코너인 코너. 예. 같은 당이어서 예. 별도로 뽑지 않고 코너인 코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예. UAE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전화 연결을 합니다. UAE 관련해서 홈런을 날리셨던 분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아, 맞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뭡니까?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 9일날, 화요일날 김태형 장관이, 네. UAE하고 군사비밀협정은 대통령과 국회 모르게 내가 다 했다. 그랬죠. 이러면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너무 놀란 나머지 이면을 생각 못 했습니다. 네. 어제 깨달으셨군요. 예, 어제 깨달아 일주일 걸렸어요. 김태형 장관이 내가 다 했다고 한 건 가서명이고. 가서명. 그 협정이 발효되는 본서명은 정부 조직법상 외교부 장관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태형 장관이 자기가 했다는 거는 본서명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질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 본서명, 그 UAE하고 군사비밀협정 본서명은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했고요. 이것은 김태형 장관이 서명한 그 다음 달 2009년 12월에 MB가 배석한 가운데 UAE 가서 유명한 장관이 체결하는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예, 김태형 전 장관 관계는 아니라지라도. 김태형 전 장관이 본인이 몰래 했다는 것은 설사 본인이 주체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가서명에 불과하고 본서명은 외교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랬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고가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한 사실이었는데 네. 김 장관의 인터뷰에 현혹된 나머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협정 내용도 예.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김태형 장관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냥 추상적인 자동 개입 조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한 UAE 연합 그 군사 지휘 체계도 구성하고 어허. 공동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어허. 유사시에 우리 군의 그 UAE 투입을 위한 증원부대 편성이라든가 거의 한미동맹 수준의 버금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이 협정에 담겨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건 뭐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구체화된 내용이 더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 개입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예, 네. 한미동맹 하면서 배운 거는 UAE 가서 다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렇군요. 내용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방문해서 이런 일이 터진 거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했고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다른 시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혹의 초점은 작년 11월 중순이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중동에 방문했느냐. 바레인을 갔었죠. 그때 당시에 바레인에 간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 전에 11월 초에 송영무 장관이 갔을 때도 그다지 탈이 안 났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중순에 갔다 오고 논란이 격화되면서
무언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건 현지에서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급히 중동을 방문했느냐. 이게 의혹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초점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유해 방문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중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급히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일단은 뭐 듣고 있는 증언은, 예. UAE를 사이에 두고, 예.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간에 묘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 정부의 어떤 잘못된 협정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예.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이게 원전으로 불똥이 튀고, 자기의 자원외교 업적이 훼손되고,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 중동으로 달려가는,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단순히 강연만 하고 온 게 아니고 그 강연이 급히 잡힌 것은 사실은 강연을 명분으로 해서 가서 뭔가 하고 왔다.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밝혀야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그 UA 원전의 경제 효과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 대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400억 달러 원전 수주라는 예. 이명박 대통령 측의 그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원전 수주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죠. 실제 그 금액은 400억 달러가 아니라 180억 달러고, 그 중에서 100억 달러가 한국 부담이에요. 나중에 원전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면 전기료라든가 그 운영 수익으로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원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권을 따낸 것이다. 그래서 400억 달러 원전 수주, 이건 탑도 없는 얘기고 과장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그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왜 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재 의원이 급히 페이스북을 쓰셔서 포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결을. 근데 또 따라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 대표와 의원이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코너인 코너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예,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일부 언론에는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만난 걸로 인해서 다 덮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김승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 엉뚱하게 제기한 문제들이 더 이상 계속 제기하기 힘들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진실과 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재는 ING다 이것은. 진행 중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교수는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 UAE라고 하는 상대국이 있으니까 무마했으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예. 이제까지 공직자들 중에서 제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솔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저쪽에서 상대국에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과 그걸 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는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에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그래서 수정 보완이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갔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곧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뭔가 좀 아시는 게 있는 표정이신데. 결국엔 천하의 비밀은 없다. 다소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것은 뭔가 이간질이 일어난 것 같다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촉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독에 간 것은 강연이 아니라 가서 뭔가 이간질로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좀 나올 건가 봅니다. 정의당에 의해서. 자, 기대해보고요. 어제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출마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건도 나오고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선거 개입을 고스란히 닮은 일이 사법부 내에서 일어났어요. 예,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라는 이 기구가 있고요. 예. 단독 판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예. 여기에 의장을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쭉 이제 단독 후보가 나와서 그냥 선출이 됐어요. 예. 근데 2014년부터는 경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경선 때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예. 이때 어떤 분이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 이분이 나중에 당선은 됐습니다. 예. 당선은 됐는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드러난 이 비밀 문건에 네. 이 선거 때 이 유력한 후보를 갖다가 꺾기 위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장 등 법원 행정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항마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측 후보를 법원 행정처 측 후보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모의를 했던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왜 안 없애고 거기 남겨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지웠는데 이제 이걸 다시 읽어낸 거죠. 포렌식으로 찾아낸 거군요. 포렌식으로 해서 읽어낸 건데 이게 이때 그 문제가 됐던 건 왜 그러면 이 사람을 꺾으려고 했는가? 바로 이 사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무렵에 저 대법관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그 고문치사를 갖다가 은폐했던 그 장본인인데 은폐하고 왜곡했던 그 검사 시절에 장본인인데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됐으면 되느냐라는 의견을 현직 판사로서 소신 있게 올려서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겁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위원장 후보가 깐깐하니까 회사 측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부당노동 행위죠. 이게 사실은 헌법의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한데 헌법을 갖다 위배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이 법률적으로도 보면은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인 거죠. 그렇죠. 대법원장, 그 법원 행정처라는 게 이제 대법원장의 오른팔들이 있는 자리니까요. 대법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직 대법원장이 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걸 그렇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후보를 세웠으니까. 그 근거가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이거는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을 사법부 내에서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맞습니다. 이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그죠? 대법원장이 지금 포토라인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조심. 참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두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쓰죠.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이제 추정과 또는 그 주장과 이런 게 난무하는 수준에서 시끄럽다가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건들이 나와버려서요. 이게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 PC를 확보하고 그 PC를 계속 복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열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 의결 과정에 그 법원의 사법부 권력이 최고 권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이걸 태블릿 PC가 아니고 이제 업무용
PC를 갖다 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유가 뭐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못 열게 했죠. 예. 개인의 사생활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법원장의 사생활이었냐. 요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문서가 드러날까봐. 근데 드러나 버렸네요. 이거는 정치권이 뭐 국정원이나 혹은 뭐 공무원사에 개입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 그런 거를 그런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또 죄를 묻고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죠. 판사 사회 내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거죠.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그럴 때는 보건소 가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전염병 감염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보건소 움직이면 그게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은 감옥에 갔다가도 다시 나와서 또 국회의원 되기도 하잖아요. 사면 복권 내고 다시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하던 일이었지만 사법부에서 이러는 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놀라운 거죠. 이게 흐르는 물에는 2급수도 있고 3급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돈 주고 파는 그 고급 생수가 2급수나 3급수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조사할 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이제 점입 가경 상태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전혀 없고요. 다리는 서로 건넜고요, 완전히. 근데 바른정당은 근데 또 추가로 탈당을 박인수 의원이 해서 바른정당이 한 자릿수로 줄어버렸어요. 한두 명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망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든 치러야 되니까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물러서면 이제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치러서 사실은 거기서 합당을 결정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당규를 바꾸고 있다고 하죠. 맞춤형 당규죠. 그래서 분산도 시도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고 하여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든 온갖 무리수를 갖다가 감수해서라도 목적은 달성하겠다. 그런 거죠. 라는 태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목적은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손에 쥐는 게 뭔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이 집값보다 더 비싸. 그럼 왜 이사를 했느냐. 집값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지금 바꾼 당규는 이런 식인 거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하고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 동사무소에서 비디오로 중계하면 거기서도 본회의 하는 걸로 쳐주고 그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굉장히 무리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바꿨어요. 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합당, 그리고 이제 의장의 권한도 이제 제한했죠. 굉장히. 원래는 의장이 이제 개회를 선언해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개표가 되고 시간만 되면 개표가 끝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혹시 의장이 도장이 망치로 쾅쾅쾅 안 두드릴까봐, 그것도 장치를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 되긴 될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되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 와중에도 또 이제 각 대표들은 자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야 되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한반도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안철수 대표 이야기대로 하면 북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어야 돼요. 인공기도 안 되고 한반도기도 안 되면. 어쨌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반도기는 이제까지 제가 기록을 보니까 7번이나 이미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기는 뭔가면은 국가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동 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그 길을 갖다 양쪽 네. 길을 다 들 수 없어서 드는 거고요. 상징 만일에 그 선수들이 입상을 하게 되고 메달을 따게 되면 올라가는 깃발은 그 자기네 국가의 당연히요. 깃발, 인공기나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공동 선수단일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예. 한반도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각각의 기가 공동으로 두 개 다 올라갈 수도 있는 예. 그건 합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고 그래서 태극기가 안 올라간다거나 또는 인공기에 대해서 인공기를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가하면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 국기를 드는 건데 북한이 참가한 모든 올림픽에서 인공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 국가가 그렇죠. 예. 당연한 권리죠. 너무 이게 당연한 보면 건데. 이게 정말 금성에서 온 분이 아닌가.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한반도기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인공기도 안 된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아니 자기들 국기인데 그걸 못 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진짜 뭐 외계에서 온 게 아닌가. 인공기도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어본. 전당대회가 무산되면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금성으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본인의 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간 것 같은데. 근데 한반도기 처음 들게 된 게 어느 정권 때인 줄 아세요? 그게 노태우 정권 때 아닙니까? 예,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심으로 바라건대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배워야 될 사람이 딴 사람보다는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남북관계에 그 노태우 대통령 우리가 알다시피 군부 쿠데타 세력이고 90년대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였고 어떤 그 업적을 남겼는가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서 그건 좀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작 90년대에 끝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예. 그 한반도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들면 한반도기를 들어야지 일본 열도기를 들 겁니까? 근데 이게 2018년에 다시 한반도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야, 이 시계를 거꾸로 들어도 너무. 한반도기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남북 대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또 왜 안 하는 거죠? 이거 한반도기를 들고 다니엘 탁구팀이 세계대회를 우승한 적도 있고요. 이미 너무 많아요, 이 기록은. 갑자기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무슨 얘기, 인공기를 못 들게 할 권리가 없는데, 누구에게도. 예? IOS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스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같죠? 분위기가? 그죠? 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변명을 하면서, 어떤 정황이 나와도, 그래서 그거 하긴 내가 했다. 설립 과정을 주도한 것에서 우리 형님 소유의 회사인데 회사를 설립하는 데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될 일이 아니죠.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뒤로. 과거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대통령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게다가 특활비까지 이게 터졌어요. 예, 그 특활비는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다른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특활비 간 걸 보면은 국정원장이 다 알잖아요. 예.
그 정도에서는 국정원장이 모르고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 직원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정원장이 안다는 얘기는 돈을 달라고 한 쪽이 단순 청와대가 아니고 단순 청와대 실무자가 아니라 그쪽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국정원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이게 세상에 그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천하의 사기꾼도 그 짓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뻔한데 이와간 이제 또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주목하는 게 중앙일보에 보던데 2011년에 방미했을 때 그때 국정원 특활비를 환전해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방미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법원 등 영장 등에 의해서 심사 과정에서 인정된 거는 4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2억 플러스 2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다겠느냐?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청와대 기념품 2억 이런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면 기념품 2억, 그 사소한 일에 2억씩이나 갔다면은 그 전에 없었고 그 후에 없었겠느냐. 그러니까요. 레일 깔아놓고 기차 한 번만 지나갔다. 이게 누가 믿습니까? 처음에 어렵지. 한번 열렸으면 계속 오는 거죠. 그렇죠. 영수증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2011년 방미 기간에 그 가져갔다고 하는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보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라고 표현해서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굳이 부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가 혹여 당시 김웅 여사한테 간 게 아닌가. 그랬다면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부는 뭐 경제 공동체니까 같이 썼겠죠. 그걸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사적인 용도의 돈을 썼다든가.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기치료, 국가의상원, 의상 만든 데도 썼으니까요. 굉장히 사적인 용도에 썼다는 게 일부라도 드러나면 이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개봉박도입니다.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확신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시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고요. 이 방송 끝나고 한번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어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단 2분 인터뷰로 상품권 페이를 실검 2위에 올렸던 한겨레 21 김한 기자 있죠. 그리고 또 저희 고정 패널을 하다가 밉상이 된 이후에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 하영 기자 두 분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어제 이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아이템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떨어 마련했습니다. 자,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밉상 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예,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제 못한 얘기도 짧게 하고 그리고 또 밉상 하영 기자가 특종을 들고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는 2분 드렸으니까 오늘 3분 드리겠습니다. 네, 210초 정도 주십시오. 210초. 네. 20일이니까 210초. 자, 상품권 페이 문제 쫙 한번 정리해 주죠. 순식간에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모든 방송사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이나 불러준 TBS에 감사드리고요. 역시 방송 비정규직인 공장장님이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 작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해봅니다. 이 상품권 페이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CJEN, 그러니까 우리 주요 방송사들에서 제작비를 외주 제작사의 스태프들에게 주면서 인건비로 주어야 할 금액을, 그러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인건비가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주도록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상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상파 외 종편들도 이러고 있나요? 종편들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광범위하게 제보는 종편들도 물론 당연히 그런다는 제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뭐랄까요, 오래된 관행 혹은 내지는 나쁜 습관 혹은 나쁜 처리 방식이군요, 이게. 네. 그들은 이제 관행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위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형태로 해서 제작비 협찬으로 들어오는 상품권으로 페이를 주는 사례를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한 사례를 보면 SBS의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었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임금 6개월이나 밀렸는데 그 밀린 임금 6개월을 4개월 후에 상품권 900만 원으로 받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악질적이고 그 방송사 내의 차별 구조와 갑질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문제로 저희가 상품권 페이를 고발을 했습니다. KBS의 사례도 그때 보도가 됐던가요? 네, KBS에서도 다 아실 텐데요. 개그 콘서트 개콘 같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네, KBS가 이제 공채 개그맨들을 뽑아서 이제 개그 콘서트에 출연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개콘에 보면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방송 앞뒤로, 그러니까 앞이랑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안 나오지만 네,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방청객들을 웃기고 현장 분위기를 호응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죠. 네, 그 바람잡이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거나 혹은 주지 않거나 아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정정하자면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그 코너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이 바람 잡는다라는 그런 대목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게 관행이고요. 대신에 이 바람을 잡는 이 중간 MC, 사전 MC를 다른 예능에서 씁니다. 예를 들면 일대백이라든가 공개 녹화 공개 녹화 프로그램에서 쓰고는 이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그 SBS에도 이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지금은 종방된 공개 녹화 형태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개그맨들이 바람을 잡으면 상품권을 이제 앞바람은 2장, 그다음에 중간에 잡으면 뭐 1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품권으로 페이를 지급하는 사례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종편은요? 종편은 뭐 돈을 떼먹었다라는 제보가 더 많을 정도로. 아예. 상품권이라도 주지 그게 아니라 아예 떼먹었다. 뭐 6개월 촬영했는데 뭐 돈 못 받았다 이런 제보들도 있었는데 종편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상파 방송이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우선 이제 취재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종편은 아예 떼먹은 케이스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사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죠. 영화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각 직역별로 생겨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는 대단했죠. 네, 사례를 보면 뭐 1년 일했는데 뭐 100만 원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표준계약서가 도입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방송은 뭐 아직 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산업 규모나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빈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산업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안 같고, 자 밉상 하영? 특종, 뭡니까? 한 매체 기자가 둘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 어제 저희가 하도 2분으로 2분으로 하대를 해가지고 1+1으로 진짜, 자, 빨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문생산형 브리핑입니다. 주문생산형 브리핑. 자, UAE 관련해가지고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근데 완전 다른 각도에서의 특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감춰진 인물이 하나 있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키맨이 하나 있다. 키맨이 있다. 키맨이 있다.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2가지 군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UAE하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다. 이 사람을 찾아라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과 UAE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 군사 협정과 둘이 상관없이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찾은 인물이 연재욱입니다. 사이버 사령관? 사이버 사령관. 이분 이름 참 많이 나왔는데.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책통이에요. 정책통? 정책통이고 그래서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도 했었습니다. NSC. 그 이력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좌천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계 발판을 노렸어요. 네, 실제로 군에서는 장포대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장군 포기한 대령을 장포대로 가는데 보통 3번 장성 진급이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연재욱 대령은 4번을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끝났어야 하는 건데. 끝났어야 하는 건데.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UAE의 비밀 협정, 군사 협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TF가 국방부 내에 비공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UAE 비밀 군사 협정의 초안을 만든 TF의 연재욱 당시 대령이 책임자였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UAE와 군사 협정을 위한 국방협력 TF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분은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 있겠네요. 예. 뭐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연재욱이라는 인물 검색으로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연재욱이 궁금하시면 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연재욱이 실검1위예요. 영화 배우 연재욱 예. 씨밖에 안 나오네요? 네. 오호. 어쨌든 그래서 다음 포털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찾으셔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2010년에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육군 대령과 중령 한 명씩 파견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듬해에 중령 한 명씩을 각 해군과 공군에서 지원받아서 증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왜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국회 견제를 받지 않은 그런 예산을 썼어요. 별도 예산 없이 국제정책관실의 운영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ETF는 제가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완전히 존재가 감춰진 체육관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따로 받으면 예산조차 다른 데서 받았으니까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국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군 사이버 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 네. 그 UAE 이 협정의 초안이 마무리되고 이게 본 궤도에 올라가면서 김종대 의원이 이제 뭐 이게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외교부에 뭐 이렇게 전달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초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 시기에 그 창설이 되고 우리가 아는 정치 개입의 시작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 날 만들어진 사이버 사령부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령관이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의 그 출입을 막는다든지 외부 협조 없이 본인이 그 정치 댓글을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재욱 대령이 그러니까 장군으로 승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잘 안 돌아가더라. 예. 잘 안 돌아가서 요거 그 통제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 그 사람으로 소위 이제 비밀 군사협정의 책임자였고 네. 그리고 장군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나 장군이 못 되고 있었던 이 양반을 보내서 충성하도록 만든다. 예. 그런 거네요. 예, 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당시에 김태형 장관 시절이거든요. 네. 김태형 장관 시절에서 김관진 장관 시절로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연재욱 장군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김태형 장관 시절에도 댓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김관진, 그 고리에 연재욱, 그리고 UAE 협정 같은 경우에도 김태형, 김관진, 그리고 연재욱. 김관진 장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관진 장관도 UAE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거꾸로 김태형 장관도 사이버 사령부 댓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럼. 네. 당시에 VIP를 결사옹이하라. 뭐 이런 댓글을 다른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까? 사이버사에서 김태형 장관 시절에. 김태형 장관 시절에.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막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도 말을 막 했어요, 이때까지. 아,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 짚을 포인트는 김태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 김관진 전 장관이 UAE 비밀 협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UAE 국왕을 대신한 그 대사관으로부터 지난해 5월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여했다라고 훈장을 받습니다. UAE 입장에서 예. UAE가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아마 생략된 단어가 전략적 앞에 군사 전략적이 생략이 돼 있을 겁니다. 원전 전략적은 아니겠죠. 예, 원전 전략적은 아니죠. 군인인데. 예. 네. 그래서 김관진 장관과 김태형 장관 그리고 연재욱과 이렇게 통으로 묶여지는 사건이 두 개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 만약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돼 있었다면 사실 UAE 관련해서 딱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석방이 되신 바람에. 그리고 김태현 전 장관은 아예 댓글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분도 2010년 1월 1일 날 만들어진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 1월 1일 날 창설이 되고 2010년 1월 1일 날
그러면 이분이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거니까. 예. 그죠? 네. 이분도 잘하면은 이 건으로 다시 걸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독일 육사파 출신입니다. 흔히 이제 독사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독일 육사파. 네. 자, 이런 내용으로 밉상 하영 기자가 특종을 했습니다. 밉상이 이런다고 풀릴까요? 정말 미우십니다. 자, 어제 저희가 상품권 페이 기사를 사실은 오래 준비해서 나왔는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이제 1+1으로 한번 더 다뤘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권 페이 기사를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신 입장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한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김태형 장관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냥 추상적인 자동 개입 조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한 UAE 연합 그 군사 지휘 체계도 구성하고 어허. 공동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어허. 유사시에 우리 군의 그 UAE 투입을 위한 증원부대 편성이라든가 거의 한미 동맹 수준의 버금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이 협정에 담겨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건 뭐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구체화된 내용이 더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 개입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예, 네. 한미 동맹하면서 배운 거는 UAE 가서 다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렇군요. 내용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방문해서 이런 일이 터진 거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했고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다른 시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혹의 초점은 작년 11월 중순이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중동에 방문했느냐. 바레인을 갔었죠. 그때 당시에 바레인에 간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 전에 11월 초에 송영무 장관이 갔을 때도 그다지 탈이 안 났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중순에 갔다 오고 논란이 격화되면서, 무언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건 현지에서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급히 중동에 방문했느냐. 이게 의혹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초점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중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급히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일단은 뭐 듣고 있는 증언은, 예. UAE를 사이에 두고, 예.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간에 묘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 정부의 어떤 잘못된 협정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예.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이게 원전으로 불똥이 튀고, 자기의 자원외교 업적이 훼손되고,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 중동으로 달려가는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단순히 강연만 하고 온 게 아니고 그 강연이 급히 잡힌 것은 사실은 강연을 명분으로 해서 가서 뭔가 하고 왔다.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밝혀야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그 UAE 원전의 경제 효과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 대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400억 달러 원전 수주라는 예. 이명박 대통령 측의 그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원전 수주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죠. 실제 그 금액은 400억 달러가 아니라 180억 달러고 그 중에서 100억 달러가 한국 부담이에요. 나중에 원전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면 전기료라든가 그 운영 수익으로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원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권을 따낸 것이다. 그래서 400억 달러 원전 수주 이건 탑도 없는 얘기고 과장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왜 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재 의원이 급히 페이스북을 쓰셔서 포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결을. 근데 또 따라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 대표와 의원이 연속으로 했어가지고 코너인 코너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예,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일부 언론에는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만난 걸로 인해가지고 다 덮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김승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 엉뚱하게 제기한 문제들이 더 이상 계속 제기하기 힘들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진실과 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재는 ING다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교수는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 UAE라고 하는 상대국이 있으니까 무마했으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예. 이제까지 공직자들 중에서 제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솔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저쪽에서 상대국에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과 그걸 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는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에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그래서 수정 보완이 진행 중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인기 코너. 그런데 원내대표님을 옆에 두고 저희가 다른 분과 전화 연결 잠깐 해야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누구인가요? 코너인 코너. 예. 같은 당이어서 별도로 뽑지 않고 코너인 코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예, UAE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전화 연결을 합니다. UAE 관련해서 홈런을 날리셨던 분이죠. 정의당 김정대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아, 맞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 9일날 화요일날 김태형 장관이 UAE하고 군사비밀 협정은 대통령과 국회 모르게 내가 다 했다. 그랬죠. 이러면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너무 놀란 나머지 이면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어제 깨달으셨군요. 어제 깨달아 일주일 걸렸어요. 김태형 장관이 내가 다 했다고 한 건 가서명이고. 가서명. 그 협정이 발효되는 본서명은 정부 조직법상 외교부 장관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장관이 자기가 했다는 거는 본서명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질 못했습니다. 이후에 본서명, UAE하고 군사비밀협정 본서명은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했고요. 이것은 김태형 장관이 서명한 그 다음 달 2009년 12월에 MB가 배석한 가운데 UAE 가서 유명한 장관이 체결하는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예, 김태형 전 장관 단계는 아니라지라도 김태형 전 장관이 본인이 몰래 했다는 것은 설사 본인이 주체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가서명에 불과하고 본서명은
외교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랬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가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한 사실이었는데, 네. 김 장관의 인터뷰에 현혹된 나머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협정 내용도 자동 개입 조항.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한데 헌법을 또 위배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이 법률적으로도 보면은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인 거죠. 그렇죠. 대법원장 그 법원 행정처라는 게 이제 대법원장의 오른팔들이 있는 자리니까요. 예. 대법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직 대법원장이 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걸 그렇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후보를 세웠으니까. 그 근거가 드러난 겁니다. 예. 게다가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이거는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을 사법부 내에서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네. 예. 똑같은.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맞습니다. 예, 이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그죠? 예. 예. 대법원장이 지금 포토라인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조심. 예, 참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두려운 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쓰죠.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이제 추정과 또는 그 주장과 이런 게 난무하는 수준에서 시끄럽다가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건들이 나와버려서요. 이게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 PC를 확보하고 그 PC를 계속 복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열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 의결 과정에 그 법원의 사법부 권력이 최고 권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이걸 태블릿 PC가 이 업무용 PC를 갖다 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유가 뭐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못 열게 했죠. 개인의 사생활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법원장의 사생활이었냐. 요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문서가 드러날까봐. 근데 드러나 버렸네요. 이거는 정치권이 국정원이나 혹은 공무원사에 개입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 그런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또 죄를 묻고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죠. 판사 사회 내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갔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곧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뭔가 좀 아시는 게 있는 표정이신데. 결국엔 천하의 비밀은 없다. 다수와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것은 뭔가 이간질이 일어난 것 같다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촉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간 것은 강연이 아니라 가서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좀 나올 건가 봅니다. 정의당에 의해서. 자, 기대해 보고요. 어제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출마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건도 나오고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선거 개입을 고스란히 닮은 일이 사법부 내에서 일어났어요. 예,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라는 이 기구가 있고요. 단독 판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이게 의장을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쭉 이제 단독 후보가 나와서 그냥 선출이 됐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경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경선 때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예. 이때 어떤 분이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 이분이 나중에 당선은 됐습니다. 예. 당선은 됐는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드러난 이 비밀 문건에 네. 이 선거 때 이 유력한 후보를 갖다가 꺾기 위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장 등 법원 행정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항마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측 후보를 법원 행정처 측 후보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모의를 했던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왜 안 없애고 거기 남겨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지웠는데 이제 이걸 다시 읽어낸 거죠. 포렌식으로 찾아낸 거군요. 포렌식으로 해서 읽어낸 건데 이게 이때 그 문제가 됐던 건 왜 그러면 이 사람을 꺾으려고 했는가? 바로 이 사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무렵에 저 대법관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그 고문치사를 갖다가 은폐했던 그 장본인인데 은폐하고 왜곡했던 그 검사 시절에 장본인인데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됐으면 되느냐라는 의견을 현직 판사로서 소신 있게 올려서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겁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위원장 후보가 깐깐하니까 회사 측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부당노동 행위죠. 이게 사실은 헌법에 법관이